제가 또 다음 질문 여러분들이 주셨던 댓글에 있었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최근 이제 홍장원 그리고 김태효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좌파의 프레임에 대한 공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묶어서 이 세 분이 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래서 탄핵 공작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좌파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작을 하고 있다. 네, 홍장원, 김태효, 김종혁 3인방이 탄핵 공작을 한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일단 그 홍장원이라는 분은 그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해군 장교 출신이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진해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집안의 국가관이 어마어마하죠. 그 아버지하고 최재형 원장님의 아버지가 친구야. 그래서 홍장원은 최재형 원장한테 형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최재형 일가 집안 아시잖아요. 최재형 원장 뭐 애국가를 3절까지 불러 4절까지 불러 라는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을 정도로 야, 이 사람 극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그랬죠. 그런 집안이고 같은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모두 뼛속까지 보수입니다. 뼛속까지 보수고 홍장원 제가 알기에 육사 다닐 때 대표 화랑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저 총학생장 비슷한 거죠. 그런 걸 했었고 그다음에 707 부대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러다가 대위 때 그 국정원으로 가서 국정원에서 뭐 블랙 요원으로 홍콩에 가서 뭐 활동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영국 공사로도 가고 뭐 이런 사람이고 여기다가 대통령이 임명하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2년 동안 쓴 사람 아닙니까? 2년 반 정도. 그럼 그 사람이 좌파라면 그러면 이 정부는 문 닫아야죠. 예를 들면은 지금 다 안보실장도 좌파야? 안보 지금 저 처장도 1차장인가? 안보 1차장도 좌파면 도대체 이 정부 내에 다 좌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저는 좌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가 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지니까 총선에서 지자마자 밀사를 보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밀사 그렇죠. 밀사를 보냈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어떤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저희 모교의 교수님들이야.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그 저 선관 그때 공천관리위원장 하셨던 분하고 우리 당에서는 자기 측근이라는 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재명 대표하고 거래하려고 했잖아요. 가서 나 좀 봐줘라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뭘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한테 뭘 요구했는지 이게 밝혀지면 나중에 밝혀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청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저 김건희 여사님.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기를 이거 극우들 때문에 문제예요. 저 극우들. 우리가 무슨 뭐 극우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비판하신 게 다 녹음이 돼서 나왔잖아요. 극우 미쳤어 이랬죠. 그럼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그 좌파라고 그러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는요. 맞아. 실제로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시고 또 문재인 좌파나 노무현 때부터 일해왔던 양정철하고 친하해서 그렇죠. 박영선을 총리로 인바이트 맞아요. 비서실장 한다는 시키고 얘기를 했었고 총리를 실제로 주겠다라고 보면 얘기했죠. 친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말 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설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저런 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자유고 저도 윤 대통령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지하고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외쳐왔던 사람이고 심지어 저는 책도 썼어요. 그 2021년도에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가에 대한 책을 써서 그 교보의 베스트셀러에 한참 올라가 있었어요. 네.
아이고.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운전할 때도 우회전만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아까 오른지 전지를 못해줘. 빽빽 돌아야 돼 그러면은. 계속 돌아야 돼요. 아, 뉴스 엔진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현상 또 이런 질문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뭐 극우라고 지칭하는 거 사실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 끝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내 편 아니야. 좌파야. 우리 편 그러니까 아니야.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이걸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저 행주 형님부터 행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좀 될까요? 줘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뭐 집권의 능력의 한계에 이르러진 것이다라는 게 좌파들의 평가더라고. 왜 이런 일이 있어 왔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존의 어떤 정서와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네. 직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소위 새로운 시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언더 73이나 7공화국의 정서는 기존의 소위 보수 정치 또 지역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열린 애국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얼마나 그야말로 K 뷰티, K 뭐 컬처부터 전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 사회, 아, 그쵸. 또 민주주의 국가로 존경하고 있고 따라오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나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지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매력 국가로서의 변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쿨 브리타니아를 외쳤을 때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오. 그때 해리포터가 나오고 문화가 대성장을 했습니다. 체육이 또 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계 회장도 바뀌듯이 지금하고 비슷해요, 분위기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공장에서 차 한 대 쓰는 것보다 노래 한 곡 발표가 더 수익이 되는 사회잖아요. 네, 네. 그것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시대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에 국민의힘 전체가 힘을 실어준다면, 솔직히 뭐 한동훈의 가치에 힘을 실어준다면, 네. 윤석열 정부의 치부도 일정 정도 감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오히려 야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윤석열 지지율을 50%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김종인 최고 한 것처럼 이도저도 못해서 망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시대로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닻이 내려져 있으니까. 네, 야 맞아요. 이거 괜찮네. 네, 이길 네. 수도 있네. 그게 뒷다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극단적으로 가면은 어쨌든 올라가네 이러다가 네. 그냥 절벽에서 확 떨어져 버릴 네. 수 있으니까 예, 예. 이게 문제가요. 근데 네. 저는 이 김종인 박사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서 야, 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AI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국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80대 훨씬 넘으신 김종인 박사는 그렇잖아요. 근데 야, 이게 젊고 그 늙고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닌가. 맞아요. 그건 맞아요. 생각이구나, 생각. 네, 네. 어떤 사람은 나이는 젊은데 완전히 구악이고 구태고 고리타분한 주장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장하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생각의 나이가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네. 이 왜 도대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느냐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그건데.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다 적인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요. 네. 그 선전선동과 거짓말 있잖아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그럼 나라가 뒤집히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일단 광우병 시위 때 광우병, 네, 예. 네.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로 뇌송송 구멍탁 이런 주장했던 거 봤고요. 네. 세월호 때도 봤어요. 세월호 때도 무슨 뭐 그 미군 잠수함하고 충돌을 해서 그랬죠. 그게 침몰을 했다는 등 뭐 음모론이 심지어는 있었죠. 네. 인신 공양설 무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미신에 빠져서 그 개들을 희생시켜서 인신 공양을 했다.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이런 주장들 했었죠. 네. 사드 때도 봤습니다. 사드 때도 뭐
남아 있잖아요, 자료가. 머리에다가 노란 거, 빨간 거 하면서 탬버린 막 흔들면서 이거 무슨 사드로 인해서 전자파로 다 튀겨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될 거야. 춤추면서 했던 국회의원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 우리 행주형님한테 하면 좀 죄송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이었지만 야 이게 내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선전선동과 거짓말 이거를 공당에서 아주 대놓고 하는구나. 정말 몹쓸 좌파 운동권이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그런 행동을 또 여전히 하고 있구나. 저희가 80년대 그 엄혹한 시절에 공산주의 서적 열심히 읽고 이런 거 할 때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마라.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거짓말 이런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야 우리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더 큰 정의를 구현하면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으니까 프롤레타리아 민중해방을 이룰 수 있으면 자본가들한테 거짓말하고 걔들 때려잡아도 그건 하나도 죄가 안 돼. 이렇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통계가 다 거짓말이고 다 우리 운동권 때도 거짓말 선전선동을 위해서 거짓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나쁜 거를 계속 우파에서는 당해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네. 이 진짜 못된 거를 다 배웠더라고. 다 배워갖고 요새 나오는 비상계엄 이후에 나오는 그 거짓말들 보면요. 네. 뭐 중국에서 간첩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선관위 연수소에서 집단 합숙을 하면서 전 세계의 그 부정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고 그거를 또 지난번 선거에서도 해서 비상계엄 때 잡혀가갖고 평택항으로 가서 오키나와로 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들을 진짜로 계속 늘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정말 국가가 큰일 났구나. 이게 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과거의 어떤 좌파들의 전유물인 걸로 알았던 가짜,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파한테도 번져가갖고 우파고 좌파고 온 나라의 어떤 양쪽 정당에서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고 네. 거기서 우리 행주 형님이나 저처럼 야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두드려 맞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희는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 믿을까요?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들. 여기 네. 이렇게 합리적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엔진 저희가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더 반갑고 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